중국 상하이는 흔히 마도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사실 이 표현의 창시자는 일본 작가 무라마츠 쇼우인데요. 그는 자신의 대표작 마도에서 상하이를 묘사하며 이 도시가 얼마나 모던하면서도 마법 같은 분위기를 지녔는지를 기록했습니다. 상하이는 지금도 중국 패션의 최전선에 있는 도시이며 상업지구에는 전 세계 부유층이 선호하는 온갖 명품 브랜드가 즐비합니다. 밤이 되면 바와 클럽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고급 회원제 클럽 앞에는 온통 최고급 슈퍼카들이 줄지어 서 있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잘 알려져 있듯 소비시장에서 여성은 가장 강력한 주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유한 여성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다면 그 사업은 자연스럽게 흥행할 수밖에 없죠.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때 화려하게 전성기를 누렸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스캔들로 인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상하이 백마클럽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백마클럽을 이야기할 때 가장 유명한 건 바로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입니다. 모두가 외모가 출중하고 키가 크며 근육질의 몸매를 자랑하는 남성 적개원들로 여유롭고 부유한 여성 고객들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잘생긴 남성들의 달콤한 말 한마디가 가진 힘은 상상 이상이었고 수많은 여성들이 그 매력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모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수천만 원어치 선물을 아낌없이 지르는 재벌 여성들도 있었죠. 우리가 종종 인터넷에서 보는 여캠에게 1위 후원자가 수억 원씩 쏟아붓는 장면에 충격을 받듯 이 백마클럽에서는 이름 없는 남성 호스트가 하룻밤 사이 수천만 위안, 수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버는 일도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이 백마클럽은 어떻게 하루아침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또 어떻게 그 인기가 한순간에 무너졌는지 말이죠. 오늘은 저희 미스터리 수사국과 함께 이 기이한 클럽의 실체를 파헤쳐보며 부잣집 여성들의 즐거움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백마클럽이 문제가 된 후에는 이름을 퍼펙트 스페이스로 바꾸었습니다. 이곳은 본사가 푸젠에 있는 노아의 방주라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클럽은 상하이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 중 하나인 징안구의 고층 빌딩 꼭대기 23층에 위치해 있었으며 전체 면적은 약 1600제곱미터에 달했습니다. 백마클럽은 2012년 10월 24일 상하이 왕중더 외식관리유한공사라는 이름으로 정식 등록되었고 총 투자금은 3천만 위안, 약 56억 원에 달했습니다. 본래의 운영 실태를 감추고 당국의 심사를 피하기 위해 클럽은 자신을 일반 외식업체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 백마클럽은 여느 프라이빗 클럽과 마찬가지로 남녀 직원이 함께 있었고 주요 타겟 고객도 남성 위주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하이에는 이미 수많은 형태의 프라이빗 클럽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시장은 사실상 포화 상태였습니다. 특별한 차별성이 없던 백마클럽은 처음에는 그저 그런 평범한 클럽 중 하나에 불과했으며 상위권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클럽 운영자는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경쟁업체들 속에서 돋보이지 못한다면 결국 투자한 모든 돈을 날리는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백마클럽은 혁신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거액의 비용을 들어 선전업계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인물인 마크를 특별히 상하이로 초빙하여 그에게 전체 운영을 맡겼습니다. 마크가 상하이에 도착하자마자 내린 첫 번째 조치는 클럽 내 모든 여성 직원들을 해고하고 전 직원을 남성으로만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영업을 잠시 중단하고 클럽 내부를 전면 리뉴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리뉴얼에는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투자되어 있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리뉴얼된 백마클럽 내부에는 총 VIP 전용 룸이 19개 있으며 각 룸은 매우 뚜렷한 테마를 지니고 있고 서로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극도의 사치스러움, 말 그대로 황금으로 쌓은 궁전이라는 표현도 과장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룸들은 복고풍, 유럽 스타일, 모던한 감성 등 다양한 콘셉트로 꾸며져 있었고 방문객은 원하는 분위기의 룸을 선택함으로써 매번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상하이처럼 일선 대도시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들 중 가장 심심해하는 부류가 바로 자극을 갈망하는 재력녀들이었습니다. 직원 선발에 있어 마크는 더욱 철저하고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는 남성 접객원들이 반드시 남성 모델급 키 180cm 이상을 갖추도록 요구했으며 키가 부족할 경우 깔창 착용은 허용했지만 외모와 분위기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백마클럽이 공개적으로 낸 비즈니스 남성 서비스직 채용 공고에서는 클럽 내 각 룸은 한 달에 최소 하루 매출이 100만 위안, 약 18억 원을 넘는다고 자랑스럽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접객원들에게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팁 수익이 아주 후했습니다.
최저 팁은 1,000위안 약 18만원에서 3,000에서 5,000위안 약 56만원에서 94만원은 흔한 수준이었고, 10,000위안 약 188만원을 받는 경우도 많았으며 팁에는 상한선이 없었기 때문에 월 8만위안 약 1,511만원 이상의 수익도 전혀 꿈이 아니었습니다. 마크의 기준은 단순히 잘생기고 키 큰 남성을 뽑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원들의 패션 스타일 역시 트렌디하고 감각적이어야 하며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밝고 건강한 인상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목소리도 평가 기준 중 하나였습니다. 꼭 저음의 매혹적인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듣기 편하고 호감을 줄 수 있는 음색이어야 했습니다. 외적인 조건에도 마크는 선발된 남성 직원들에게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켰습니다.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대화 기술과 감정이입 능력을 의도적으로 키우도록 교육했죠. 고객과의 대화 속에서 감정을 공감해주고 환상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감성적 유혹자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마크는 모두에게 자신들의 지시를 과시할 필요 없이 조용히 듣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재력이 뛰어난 여성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 직원들의 행동이 단조로울수록 사람들은 더 편안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백마클럽은 직원들의 말투와 태도, 눈빛 등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들의 목적은 오직 소비를 하는 부유한 여성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술을 마시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그 외 여러 가지를 즐깁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클럽이 문을 열었습니다. 비밀스러운 개인 공간으로서 백마클럽은 손님에 대한 요구도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입장하려면 반드시 지인 소개가 필요했고 손님은 자산 증명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은행 예금이 2천만 위안, 약 37억 원 이하일 경우 클럽은 정중히 입장을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방식 덕분에 백마클럽은 곧 적자를 벗어나 흑자로 전환하였고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7년 동안 빌딩 아래에는 항상 고급차들이 가득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급차들을 보며 발걸음을 멈추었지만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은 23층의 VIP 방 안에서 부유한 여성들이 최고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마클럽은 매일같이 만원이었습니다. VIP 룸 매출은 쉽게 100만 위안을 넘었습니다. 소비를 위해 오는 여성들 중에는 정치인, 사업가, 연예인들도 있었습니다. 2018년 8월 증가하는 상업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아시아 최고의 여성 엔터테인먼트 클럽이라 자칭하는 백마회사는 화이트홀스, 퍼펙트 스페이스를 포함한 15개의 상표 등록 신청서를 한 번에 제출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여성 전용 클럽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백마클럽은 직원들의 정밀한 선발과 업무 교육에 더욱 힘썼습니다. 교육은 무료로 제공되며 그 내용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물론 어떻게 고객이 지갑을 열게 만드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서비스 직원들은 또한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정글 테마에서는 강력한 군인 이미지로 자상한 리더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패션쇼의 남자 모델은 남성미 넘치는 모습을 보였고 고풍스러운 복장에서는 우아하고 풍류적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백마클럽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다양한 장면들이 펼쳐지며 부유한 여성들의 어떤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든 실현되고 만족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정교한 유혹의 그물망을 과연 몇 사람이나 저항할 수 있었을까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백마클럽에서 소비하는 손님들은 한 번의 비용으로 수십만 위안에 달하는 큰 돈을 썼습니다. 그럼 그런 여성 손님들이 구매하는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이 클럽은 단순한 개인연회, 미술품 감상, 고급 스파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테이블 비용에는 전용 룸 비용, 음료 비용, 서비스 비용 등이 포함되며 이곳의 물가는 정상적인 가격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한 병의 콜라는 수백 위안에 달하고 오픈된 와인 한 병의 가격은 수만 위안에 달합니다. 문제는 비록 수십만 위안을 썼다고 해도 여전히 백마클럽에서 제공하는 비교적 초기 수준의 서비스만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이곳에는 실제로 유료 고급 동반 서비스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수십만 위안을 소비했다고 해도 꼭 최고급 서비스 직원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백마클럽을 찾는 여성 고객들 중 대다수는 기혼자들입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은 막대한 재산과 심지어는 뛰어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몇백만 위안은 이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며 그들의 목표는 배우자에게서는 경험할 수 없는 부드러움과 자극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감정적인 공허함을 느끼는 독신의 부유한 여성들도 있으며 이들은 마음의 위안을 찾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부유한 여성들은 종종 자신이 마음에 드는 서비스 직원에게 고급 소비품을 선물하거나
고가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과시하는 데 열중합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은 잠시 마음의 공허함과 불안감을 잊을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옷을 차려입은 대부호의 아내들이 몇 명씩 모여 전문 안내인의 인도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빌딩 최상층으로 올라가 그녀들의 사치스러운 밤 생활을 시작합니다. 여기에서의 사치는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는 수준을 훨씬 초과합니다. 하지만 불법적이고 규정을 어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이들의 약점을 잡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첫째, 백마클럽 뒤에는 너무 큰 세력이 있어 두려움 없이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들이 훌륭하게 위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마클럽이 7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경이 든든한 클럽은 어떻게 파멸로 치달았을까요? 모든 것은 2019년 초 백마클럽에서 근무하던 28살의 양씨라는 남성 서비스 직원이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생일 선물을 공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91년생인 양씨는 고향이 안휘성의 한 작은 군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상하이로 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학력이 높지 않아 직업도 불안정했던 그는 한때 물건을 나르는 체력 노동을 하며 근육을 키웠습니다. 이후 그는 백마클럽이 고액 급여로 남성 직원들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고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그 업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마크는 그의 외모에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키와 목소리 그리고 영리한 성격이 그의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육을 받은 후 양씨는 트레이너가 가르쳐준 모든 것을 잘 소화하여 말을 잘하고 사람을 잘 달래는 능력을 가졌고 곧 많은 부유한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마크는 사업 기회가 온 것을 느끼고 백마클럽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양씨에게 성형수술을 해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운명을 잘 활용한 양씨는 한꺼번에 눈매 교정과 코 성형수술 등을 받았습니다. 그는 곧 부유한 여성들 사이에서 유명해졌고 클럽의 간판 직원이 되었습니다. 미모와 재산을 겸비한 왕씨는 그의 단골 고객이었으며 양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그녀는 자주 백마클럽을 찾아와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2019년 1월 25일, 이날은 양씨의 생일이었습니다. 백마클럽은 최고급 VIP룸에서 그를 위한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양씨를 좋아하는 왕씨는 일찍부터 그를 위해 성대한 생일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왕씨는 그에게 큰 놀라움을 선사하기로 결정하고 수많은 선물들을 VIP룸에 쌓아두었습니다. 선물들은 무려 28개에 달했습니다. 왕씨는 양씨에게 그동안 함께하지 못한 시간을 보상하고 싶다고 말하며 다른 클럽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 일찍 도착해 선물과 장식 등을 준비했습니다. 양씨가 백마클럽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는 왕씨가 꾸민 화려한 파티 장면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특히 수십 개의 선물을 보며 더욱 감동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커다란 하트 모양의 박스 안에 담겨진 장미꽃과 함께 28만 위안, 약 5,291만 원이 들어있었고 또 다른 선물은 순금으로 제작된 금잔이었습니다. 이 금잔은 양씨에게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주겠다는 의미로 전달된 선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부러움을 자아냈지만 왕씨가 준비한 27번째 생일 선물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우디 자동차 한 대였고 너무 커서 방 안에 들어가지 않자 그녀는 그 자동차의 열쇠를 정성스럽게 선물로 만들어 양씨에게 전달했습니다. 남은 선물들은 시간에 쫓겨 개봉하지 못했지만 유출된 사진들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었듯 에르메스, 프라다, 루이비통, 펜디 등 고급 브랜드들이 가득 쌓여 있었으며 아마도 모든 선물의 가치는 약 200만 위안, 약 3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정말 자유롭고 아무렇지도 않게 선물의 가치를 수천만 원에 이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왕씨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아쉬움을 느끼지 않겠다고 말하며 매년 양씨의 생일을 함께 보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양씨는 감동적으로 왕씨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꼭 잘 대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왕씨는 그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생일 파티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강력한 재력을 과시했고 두 사람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양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그는 받은 선물들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공개했으며 경험이 풍부한 네티즌들은 그 선물들의 가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또 다른 폭로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선물은 백마클럽 내부에서도 그렇게 드물거나 고급스럽지 않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과장되고 터무니없는 선물들이 흔히 있었기 때문이었죠. 백마클럽 내부에서는 원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양씨는 분명히 자만에 빠진 듯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과 왕씨가 함께 찍은 친밀한 얼굴 사진과 산더미처럼 쌓인 선물들을 모두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이런 고조된 자랑은 결국 자신과 백마클럽 전체에 큰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이 게시물은 외부에서 백마클럽의 존재와 그곳의 화려함에 대해 곧바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 생일 파티 사진은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져나가며 급격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백마클럽에 대해 궁금증을 품고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양 씨는 단지 선물을 올린 것뿐인데 이렇게 큰 반응이 일어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네트워크 확산의 속도를 과소평가한 듯 보였습니다. 댓글이 쌓이고 관심이 점점 커져가는 걸 보며 그는 당황해 급히 모든 사진을 삭제하며 관심을 낮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고 삭제한 후에도 이미 다른 사람들이 해당 게시물과 사진들을 저장해 놓았습니다. 사진 속의 왕 씨는 40대였고 재력이 뛰어난 그녀는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해 여전히 젊은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이미 기혼이었습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왕 씨의 가정은 부유하며 그녀와 남편은 가문 간의 결혼을 통해 강력한 결합을 이뤘다고 합니다. 양 씨의 생일 사진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백마클럽의 유명세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왕 씨의 남편도 친구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두 사람의 결혼은 사실상 끝난 상태였지만 그들 사이에서 이런 큰 사회적 사건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이번 생일 파티는 왕 씨의 남편에게 큰 망신을 안겨주었고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젊은 남성에게 돈을 쓰는 것도 괜찮았지만 왕 씨의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발견하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왕 씨의 남편은 이 상황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몇 명의 남성들이 백마클럽에 강제로 들어와 양 씨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 씨는 구타를 당한 후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왕 씨의 남편은 떠나기 전에 200만 위안, 약 3,700만 원을 위자료로 남겨두고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백마클럽의 공식 웨이보 계정은 대량의 게시물을 삭제하며 위기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일 사건은 경찰의 관심을 끌었고 곧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철저한 조사와 증거 수집을 통해 백마클럽의 실제 상황을 파악했고 그에 따른 치밀한 체포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9년 1월 28일 3일 후 상하이 경찰은 백마클럽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십 대의 경찰차가 출동하여 클럽을 둘러싸고 그때는 아직 영업의 절정기가 아니었지만 몇몇 여성 고객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경찰이 신분을 밝히고 급히 들어가자 백마클럽 내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후 직원들과 고객들은 모두 경찰에 의해 조사 목적으로 연행되었습니다. 백마클럽의 남성 모델 사건은 그 관심도가 계속해서 급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핑계로 이야기를 퍼뜨리며 사실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로 계속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한때는 유명한 여배우가 백마클럽의 단골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유명인물이 자주 방문한다고도 합니다. 이 충격적인 주제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화제가 되었고 팬들은 스타들의 웨이보에 댓글을 달며 이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자신들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여배우들이 즉시 루머를 부인하며 백마클럽과의 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거짓과 진실의 교차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경찰은 백마클럽의 불법적인 수익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결국 백마클럽은 폐쇄되었고 6개월에 걸친 단속과 정비를 거친 후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백마클럽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백마클럽의 배우 소유자와 관련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배우의 회사는 노아의 방주라는 이름으로 백마클럽 외에도 여성 소비층을 타깃으로 한 여러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백마클럽의 멸망이 전적으로 양 씨의 생일 파티로 인해 일어난 소동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근본적으로 백마클럽의 몰락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법의 한계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드러난 것은 사실 왜곡된 과시적 재력 문화였습니다. 부유한 여성들의 고조된 선물과 양 씨의 자랑하는 행동은 모두 돈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돈이 모든 것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 듯했습니다. 양 씨는 부유한 여성들에게 의존해 살며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일이 터지자 믿을 만한 도피처도 없었습니다. 양 씨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순간은 아마도 28번째 생일 파티였을 것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 부유한 여성은 양 씨에 대한 진심을 넘어서 이미 그와 함께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양 씨의 고향인 안위성으로 가서 그의 가족을 만나고 100만 위안에 달하는 금액을 들여 별장을 구입하며 둘은 언제나 함께 다녔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변함없는 애정을 약속하며 양 씨는 그 여성과 함께 같은 문신을 새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가 있는 여성이라는 사실을 아마도 잊었을 것입니다. 이 부유한 여성의 남편도 정말 강력한 인물입니다.
아내는 카드로 200만 위안을 써서 양 씨에게 선물하며 그를 기쁘게 하고 그는 또다시 200만 위안을 이학비로 써서 양 씨의 후반생의 화려함과 부유함을 사들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유한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단순히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강력한 인물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굴곡진 인생을 보고 나면 사회는 이 백마클럽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백마클럽의 존재는 단지 사회 풍속에 심각한 해를 끼친 것만이 아니라 법 질서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이었으며 사회의 가치관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빠른 돈을 벌기 위해 도덕을 저버린 사람들이 그들이 선택한 황당한 생활 방식을 지속하다 보면 결국 그들은 자신의 행동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사회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소비관념과 사교방식을 지향해야 하며 우리 각자도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관념을 세우고 부정적인 유혹과 풍조의 영향을 자발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백마클럽 사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을 잊지 말고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미국 버지니아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각종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사건은 세월이 흘러 2019년 아마존에서 4부작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였습니다. 인꼬 부부로 소문난 부부가 냉전 상태를 보내다가 부부싸움을 벌였고 나중에는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가정폭력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아내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비정상적인 사랑에 관해 이야기해봅시다. 1980년 미국은 수많은 남미의 젊은 청춘들이 동경하던 나라였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이번 사건의 여주인공 로레나 보빗도 바로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에콰도르에서 태어난 그녀는 7살 때 온 가족과 함께 베네수엘라로 이주하였습니다. 로레나는 형제들끼리 미국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후 미국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언젠가 미국에서 살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1987년 로레나는 버지니아 한 대학의 입학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머물 기회가 생긴 것이었죠. 취업만 할 수 있다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단 1년만 보냈는데도 로레나는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미국의 생활 조건은 확실히 본인의 고향보다 훨씬 나았지만 집의 느낌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비싼 등록금 때문에 로레나는 가사도우미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는데요. 이게 결국 학교 생활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게다가 영어 실력이 늘지 않아 그녀가 친구를 사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점점 더 무력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한 친구가 그녀의 고민을 잊게 하기 위해 그녀를 파티에 데려갔습니다. 시끌벅적한 파티 분위기는 오히려 로레나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때 한 멋진 남자가 다가와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웨인 보빗이고 미 해병대에서 복무 중인데 마침 그날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로레나는 영어가 서툴러 많이 수줍어했습니다. 하지만 존은 개의치 않고 로레나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로레나는 존의 외모와 매너 있는 성격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존도 로레나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파티가 끝날 무렵 존은 로레나에게 호감을 표현하고 함께 사귀지 않겠냐고 제안했고 로레나도 수줍은 듯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귄 지 8개월 만에 존은 로레나에게 프로포즈 하였습니다. 그는 로레나에게 제대 후 꼭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노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하며 나중에 로레나와 같이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로레나는 매우 감동을 받았고 엄마에게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존이 자신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며 존이 그녀를 한 번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매일 자전거를 타고 40km를 넘나들며 로레나를 찾아와 그녀를 감동받게 했습니다. 1989년 6월 18일 19세였던 로레나는 22세의 존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친한 친구들은 그들의 행복한 순간을 축하해주며 함께해왔습니다. 그러다 3주 후 존은 그의 사촌이 며칠간 여행차 뉴욕에 오는데 신혼집에서 같이 머물러도 됐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로레나는 딱히 반대하지 않았으며 그와 동시에 존에게 일하던 네일숍에서 첫 월급을 받았다고 하며
그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축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존은 아내에게 키스를 하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치킨집을 선택하였습니다. 심지어 사촌형이 오늘 밤에 도착할 것이니 세 사람이 함께 축하할 수 있게 됐다고 하였습니다. 로레나는 제3자가 촛불 만찬을 방해하는 게 싫었고 시끄러운 패스트푸드점에도 가고 싶지 않았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존은 매우 기뻐하며 사촌과 술을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둘만의 대화를 하여 로레나는 그 자리가 껄끄러웠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귀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존은 차 열쇠를 빼앗아 혼자 운전하려고 했습니다. 로레나는 운전 중에 사고가 날까봐 잔뜩 긴장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존은 화를 내며 아내에게 입을 다물라 하며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아 차 속도를 시속 85마일로 높였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로레나는 긴장하여 남편에게 천천히 운전하라고 했지만 존은 속도를 낮추기는커녕 아내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로레나는 남편의 행동에 더욱 놀라게 되었죠. 집으로 돌아온 로레나는 계속 울게 됐는데요. 존은 아내를 달래기는커녕 더욱 화를 내며 손찌검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사촌이 나서서 막았습니다. 다음날 술에서 깬 존은 술기운에 실수를 했다며 싹싹 빌었습니다. 로레나는 본인의 부모가 결혼한 지 3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며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녀는 정말 무서웠다며 남편에게 술을 끊기를 바랐습니다. 존은 아내를 안아주며 주말에 함께 해변에 가서 햇빛과 모래사장을 즐기며 나쁜 기억을 잊어버리자고 하였습니다. 로레나는 걱정이 되어 한 여성 친구를 초대해 함께 바닷가로 갔습니다. 하지만 휴가 중 일어난 일은 로레나를 더욱 슬프게 했었죠. 그녀는 친구와 카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낯선 남자가 다가와 그녀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마침 그 광경을 수영을 마친 존이 목격하게 됐는데요. 그 상황을 오해한 존이 화를 내며 가게로 뛰쳐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내가 유혹을 했기 때문에 남자가 꼬인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1989년 크리스마스는 로레나가 처음으로 가족들과 떨어져 남편과 함께 지내게 되어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크리스마스 트리까지 사서 장식해 연말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존은 다른 집들처럼 진짜 나무가 아니라며 불평했습니다. 로레나는 남편이 아직 제대하지 않았고 현재 가정의 지출은 본인이 네일숍에서 일하며 유지하는 거라 돈을 절약해야 한다고 하며 인조나무는 몇 년 동안 쓸 수 있어 좋다며 또 크리스마스 트리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는데 바로 자신이 임신했다고 하였습니다. 로레나는 남편이 흥분해하며 자신을 꼭 안아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존은 갑자기 화를 내며 로레나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로레나는 남편이 아이를 지우라는 말에 충격받으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톨릭 신자로서 그럴 수 없다고 했지만 존의 태도는 강경하였습니다. 그는 명절이 지나자 아내를 끌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로레나는 수술대에 오르는 순간 자신을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위하여 그녀는 한 신자의 경건함을 버렸습니다. 그녀는 이게 중죄로 느껴지며 모든 게 잘못되었다고 느껴지게 됐습니다. 1990년 11월 결혼한 지 1년 반이 지났을 때 로레나의 어머니는 고향을 떠나 딸을 보러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딸이 좋아하는 고향 음식도 많이 챙겨갔습니다. 존은 장모의 방문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로레나의 어머니는 직접 부엌에서 딸과 함께 푸짐한 아침을 차렸습니다. 이때 존은 거실에서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어요. 점심때쯤 로레나는 존에게 오전 내내 고생하신 엄마를 위해 30분 동안만 TV를 양보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존은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축구 경기에 이미 내기를 걸었으니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분 뒤 존이 화장실에 갔을 때 로레나는 리모컨을 들고 엄마가 와서 잠깐 TV를 볼 수 있도록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엄마가 앉기도 전에 존이 돌아와 아내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장모는 사위에게 화내지 말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존은 책상 위에 자동차 키를 들고 화를 내며 집을 나섰습니다. 로레나는 존이 떠나는 걸 막기 위해 쫓아갔습니다. 남편이 떠나면 분위기가 어색해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존은 아내를 전혀 상대하지 않고
차문을 닫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로레나는 차에 긁혀 넘어졌는데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딸을 얼른 집 안으로 부축하였습니다. 로레나는 어머니의 앞에서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리게 됐습니다. 그녀는 1년 반 동안 존이 완전히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질이 점점 나빠지며 이미 여러 번 자신에게 손을 댔다며 토로하였습니다. 그녀가 6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었죠. 엄마는 로레나를 집으로 데려오려고 했지만 로레나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녀는 본인이 가출하면 존의 화만 더 돋우게 되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걱정됐지만 얼마 후 비자 문제로 할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존이 제대하게 됐습니다. 제대 후 존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종 새벽 2시까지 음란물을 보기도 했습니다. 로레나는 남편의 건강을 위해 적당히 보라고 충고했지만 존은 오히려 자신이 성인물을 보는 이유는 아내가 본인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다 존은 기분이 내킬 때 아내의 동의 없이 강제로 아내와 관계를 맺기도 하였습니다. 로레나는 자신이 도구라고 느껴졌습니다. 1991년 가을, 부부의 사랑은 무너지게 됐습니다. 존은 아내가 이혼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녀의 여권과 영주권을 포함한 신분증을 훔쳐 혼자 뉴욕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1년 후인 1992년 가을에 존은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는 아내에게 지난 과거에 대한 잘못을 빌며 술을 끊고 직장을 구해 성실히 살겠다며 약속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다시 사랑을 되찾을 수 있게 노력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로레나는 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존이 집으로 돌아온 한 달 동안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보냈고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확실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났는데도 존은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그제서야 로레나는 모든 것이 존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은 단지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다른 여자와 즐기는 데 썼습니다. 로레나는 실망하여 존과 크게 다투며 그 과정을 녹취하였습니다. 그녀는 이민국의 도움과 보호나 경찰에서 보호 명령을 받고 싶어 했지만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그녀 남편이 어떻게 집에서 그녀와 강제로 관계를 맺었는지 또 남편의 가정폭력을 증거로 제공해야 하는데 로레나는 언급하기 싫어했습니다. 1993년 6월 23일 23세의 로레나는 네일숍 사장의 도움으로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은밀한 부위를 절단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존과 사촌이 술을 마시러 나갔다가 둘은 만취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10시쯤이었는데 로레나가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문 여는 소리에 잠에서 깼지만 모르는 척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존은 옷을 벗고 침대에 뛰어 올랐습니다. 로레나는 존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고 있지만 그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거절을 당하게 되자 존은 즉시 아내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쾌락을 얻기 위해 아내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로레나가 멈춰달라고 하자 존은 아내의 의무라며 오히려 점점 더 힘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존은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로레나는 치욕스러움이 밀려와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가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침대로 돌아와 재빨리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결국 한 손에 존의 은밀한 부위를 들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의점 근처로 가 손에 들고 있던 물건들을 전부 집어 던졌습니다. 한편 술에 취한 존은 깨어나자 갑자기 하체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다 자기 몸 아래가 온통 붉은 액체로 가득 찬 것으로 발견하였습니다. 더욱 두려운 건 자기 몸의 일부가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존은 상처를 누르며 사촌과 같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처음 의사는 존이 손목을 베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침대 시트를 들치자 의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절단된 장기를 찾지 못하면 수술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경찰은 로레나의 진술에 해당 위치로 달려가
버려진 신체 일부를 찾아냈습니다. 이들은 생리식염수로 헹군 뒤 얼음으로 냉장 보관한 뒤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존은 9시간 30분 동안 수술을 받았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 3주 동안 병원에서 입원해야 했습니다. 로레나의 과격한 행동은 곧바로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로레나가 남편이 그녀를 괴롭혔다고 고소했을 때 존 또한 아내를 고의적인 상해로 맞고소하였습니다. 1993년 11월 사건 발생 5개월 후 존과 로레나는 처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우선 존의 행위에 대해 유죄 여부를 재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존은 변호사를 통해 모두에게 로레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존과 로레나가 한 파티에서 만난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파티가 아니라 해병대의 솔로 파티였습니다. 존은 로레나가 어떻게 그곳에 나타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동안 사귀고 나서 로레나는 자신의 학생 비자가 곧 만료된다며 미국에서 계속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제야 존은 미국에 남아있는 게 로레나의 목적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는 이미 로레나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1989년 사건 발생 4년 전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됐는데요. 그는 우선 로레나가 열심히 일하여 가족을 위해 고생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는 아내를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또 그날 뉴욕에서 사촌이 방문하여 기쁜 마음에 저녁에 술을 좀 과하게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사촌이 로레나가 예쁘다고 하자 존은 위기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후 그들이 바닷가로 휴가를 갔을 때 아내의 옷차림이 점점 더 야해졌고 아내가 고의로 다른 남자를 꼬신다는 생각이 들어 로레나에게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로레나가 그에게 손을 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존은 항상 온순한 아내의 돌변에 매우 놀라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크리스마스에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는 아기를 갖고 싶었지만 로레나가 아이를 키울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했었죠. 우선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 데다 아내의 성격이 나빠졌습니다. 존은 불안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불법 약물을 복용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없어 결국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거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나지도 않으며 결국 이모가 그를 입양하여 키웠습니다. 하지만 어린 존은 다시 버려질까봐 걱정하며 불안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이가 본인의 어린 시절을 반복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고민 끝에 결국 아이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레나는 이 일로 오랫동안 소란을 피웠고 존을 감시하기 시작했으며 남편의 사교 활동을 제한할 정도로 의부증이 심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로레나는 부자인 네일샵 주인을 항상 부러워했습니다. 그녀는 저택에 거주하고 고급차를 운전하며 값비싼 액세서리를 착용하였습니다. 전부 로레나가 원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2년 전인 1991년에 로레나는 그들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신형 승용차를 주문하였습니다. 그녀는 대출금을 제때 갚기 위해 존에게 일하는 걸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존이 막 군대에서 제대했는데요. 존이 여러 차례 면접에 실패하자 로레나는 그와 관계 맺는 걸 거부하였습니다. 그녀는 옷과 액세서리를 구입하기 위해 7,200달러, 하나로 약 956만 원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사장에게 들키게 되자 로레나는 존이 수입이 없어 생계가 문제가 돼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존은 그녀의 거짓말에 대해 더 이상 해명하고 싶지 않아 혼자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1992년 1년간의 별거 끝에 존은 로레나와 화해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본인의 결정으로 그 후에 사고가 발생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1993년 6월 23일 사건 발생 당일 존과 사촌은 식사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너무 절로 옷을 벗고 자고 싶었지만 로레나는 그에게 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존은 다른 날로 바꿀 수 있냐고 했지만
로레나는 귀엽고 하고 싶다고 하며 존을 유혹했지만 만취 상태였던 존은 그녀의 요구대로 잠자리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로레나는 화를 내며 주방으로 달려가 범행 도구를 들고 존을 다치게 했습니다. 존의 변호인은 위의 진술 외에도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였습니다. 첫 번째, 로레나는 자신의 집에서 공격을 당했고 남편이 강제로 관계를 맺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왜 입건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로레나가 관련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로레나는 자수 후 증언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건 전 경찰서에 보호영장을 신청하러 갔었습니다. 전체 절차가 3시간밖에 안 걸렸는데 그녀는 왜 절차를 끝내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고 그녀가 얘기한 위험에 처했을까요? 경찰에 신고한 뒤 처음에는 존이 옷을 벗고 침대에 올라갔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또 존이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그날 밤 존에게 공격당했다고 말했지만 그녀에 대한 검사 결과 눈에 띄는 상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모든 변명은 전부 모순적이었고 결혼 생활 중 강제로 관계를 맺게 됐다는 점도 근거가 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러자 로레나의 변호인은 로레나의 영어 실력이 부족해 경찰에 신고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14시간의 1차 심사 동안 통역이나 변호사의 협조를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존의 모든 발언은 그들의 결혼이 처음부터 목적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묘사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였습니다. 존의 묘사에서는 로레나가 좋은 아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아내에게 손을 댔는지 질문을 피했습니다. 존은 술에 취해 아내의 옷차림이 단정하지 않다는 걸 문제로 여겨 자신의 거친 행동에 대한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모 앞에서 로레나를 때린 건 반박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피해자 로레나는 자신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몰라 입건하기 어려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건 전날 보호명령을 받지 못한 건 절차상 피해 과정에 대해 자세한 묘사가 필요했는데 로레나는 낯선 사람에게 치욕적인 경험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로레나는 입증하지 못하여 법원은 존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법정에서 바로 석방되었습니다. 존의 무죄 판결은 로레나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룻밤 사이에 모든 걸 잃었다고 느껴지며 본인이 다른 사람의 웃음거리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1994년 1월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로레나는 거의 상해죄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에 로레나의 변호사는 유죄를 피하고자 로레나에게 자기 방어를 위해 또 그녀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자신을 변호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로레나는 그렇게 하기 싫었지만 다른 더 나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소송에서 지게 되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는커녕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재판에서 로레나는 본인이 정신질환, 응급장애, 중증도 우울증, 공황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병을 앓게 된 건 본인의 사랑이 오해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분명 서로 사랑했지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존과 결혼했다는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얼마 안 돼 존이 그녀에게 가정폭력을 가해 그녀를 멘붕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로레나의 변호인은 사건 당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에서 일어난 사실은 제3자가 알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레나가 손을 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망에 빠진 아내의 어쩔 수 없는 행동임을 판사에게 참고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여러 번 신고했었고 이민국까지 찾아가 보호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여성에 대한 보호법률이 미비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법원 밖에는 로레나를 지지하러 온 사람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녀의 사건은 그녀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가정폭력을 당했었거나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4년 1월 21일 양측은 화해 합의를 하였습니다. 존은 자신이 결혼 중에 아내를 공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로레나는 일시적인 정신착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결국 로레나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45일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정신적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한 후 사회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1995년 둘은 결국 이혼하게 됐습니다. 이후 로레나는 미용실에서 일하다가 공인중개사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2007년 비영리 재단을 설립하여 가정에서 부당한 대우와 피해를 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현재는 한 남성과 동거 중입니다. 두 사람의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는데 혼인신고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결혼은 로레나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겨 결혼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존은 이혼한 후 몇 편의 성인 영화에 출연하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었고 재혼도 한 적이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와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결국 이혼하게 됐습니다. 2014년 존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이때 장애를 얻게 되어 장애증을 신청했습니다. 2006년 존은 매체의 인터뷰에서 그 당시 본인의 이야기가 전부 진실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는 여전히 대중 앞에서 로레나에게 사과를 했고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이에 로레나는 존은 첫사랑이고 그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더 신경 쓰이는 것은 여성에 대한 법률이 더 완벽해졌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증거를 수집하고 용감하게 본인의 처지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죠. 또 침묵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일 수백 명, 심지어 수천 명의 여성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욱 완화한 법과 신고전화 등 일련의 조치가 시행되면서 한몫했지만 피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선 증거 수집이 어려웠고 일부 피해자는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 계속하여 가정폭력을 당해 결국 참사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없애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법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제3자 또한 가정폭력을 단순히 남편과 아내 둘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이런 일을 쉽게 보거나 우습게 봐서도 안 됩니다. 다음 피해자가 우리일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라고 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들고 가족들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 신랑을 향해 걸어가는 여인이시죠? 하지만 괴담 속 신부는 한밤중 자정 무렵 웨딩드레스를 입고 묘지에서 으스스한 모습을 드러내는 유령 신부입니다. 늦은 밤 장례식장에 갑자기 나타난 모녀가 포부가 그친 후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바로 2004년 중국 산시중학교에서 발생한 유령신부 사건입니다. 2004년 10월 8일 밤 11시 중국 산시성 홍동연의 장례식장입니다. 문 밖에서는 천둥번개가 이어졌지만 장례식장 안은 아주 조용했으며 심야숨차를 담당하는 샤오리의 발걸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그는 바깥에서 들리는 빗소리 외에 뭔가 수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군가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샤오리는 복도 끝에서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아 그곳을 후레쉬로 비추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눈을 비비며 본인이 잘못 본 게 아닌가 했는데 다시 두 눈을 뜨는 순간 번개가 번쩍하더니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붉은 옷을 입고 피부가 창백한 소녀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 소리가 울리며 샤오리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본인이 꿈꾸고 있는 걸 깨닫게 되어 긴 숨을 내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경비원이었는데요. 그는 샤오리에게 망자를 운전한 차가 도착했다며 그에게 문 앞으로 가 픽업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샤오리는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보통 한밤중에 망자를 이송하게 되면 차를 사무실 건물로 직접 이송하였습니다. 그럼 경비원은 왜 그에게 대문 앞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샤오리는 우산을 들고 폭우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한 그는
풍채가 조금 있는 한 중년 여성이 의식을 잃은 소녀를 안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중병에 걸려 치료하는데 집안의 모든 돈을 썼다고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딸과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준비하라는 의사의 조언에 그녀는 딸과 함께 고향으로 가려고 했지만 비가 너무 많이 내려 피할 곳이 없어서 장례식장에서 하룻밤을 묵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음 날에도 아이가 살아있다면 바로 장례식장을 떠나 돈을 빌려서라도 딸을 살려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애걸복걸 얘기했으며 샤오리의 눈앞에서 무릎을 꿇으려고도 했습니다. 샤오리는 재빨리 그녀를 일으켰으며 불쌍한 어머니와 교복을 입은 소녀를 도저히 몰아낼 수 없어 그들을 장례식장 안에 빈 방에서 잘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 방을 나와 복도로 나온 샤오리는 무언가를 잊은 것 같았지만 무엇인지는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근무실로 돌아온 샤오리는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길고 어두운 복도로 돌아갔는데 누군가가 얇고 가는 목소리로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는 다시 악몽에서 깨어나게 됐습니다. 시간을 체크해보니 이미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갑자기 모녀의 인적사항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걸 떠올리게 됐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저녁에 장례식장을 방문한 사람은 전부 인적사항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는 모녀의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모녀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샤오리는 아주 의아했습니다. 소녀의 상태가 괜찮아져서 두 사람이 떠난 것일까요? 샤오리는 경비원으로부터 어머니가 한밤중에 장례식장을 떠나 약을 들고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가 딸을 품에 안고 떠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비원은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딸의 상태가 좋아서 떠난 게 아닐까요? 샤오리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어젯밤에 본인이 분명 좋은 일을 한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004년 10월 9일 홍동현 마무촌에서 한 몸집이 있는 중년 여성이 소녀를 장씨 주민에게 넘겼습니다. 그녀는 아주 큰 짐을 내린 듯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손에 든 이만 위엔 하나로 약 354만 원이 되는 돈을 보고 여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본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밤중에 여자는 천둥 울리는 소리에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다 침대 위에 올려진 돈을 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잠들게 되었습니다. 반면 장씨 가족은 밤새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당을 드나들며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 장씨네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장씨는 노총각 아들을 잃게 되어 매우 슬퍼하며 그에게 장례식과 결혼식을 같이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장씨 가족은 소녀의 교복을 벗기고 빨간 웨딩드레스를 입혀 숨진 아들과 나란히 눕혀두고 여러 가지 과일을 상에 올려두었습니다. 장씨는 세상을 뜬 아들이 늦게나마 어린 소녀를 동반자로 맞이하게 되어 외로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날 밤 사람들은 홍동 고속도로 옆에 있는 황무지에 소녀와 고인을 묻어버렸습니다. 유가족들은 두 아이의 묘지를 바라보며 슬픔을 참으며 떠났습니다. 10월 22일 홍동군 장례식장의 점심시간에 샤오리는 그의 동료들과 그날 밤에 있었던 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두 모녀를 도와준 게 다행이라며 지금 모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한 동료는 그 어머니란 여자가 40살 정도 되고 딸은 교복을 입고 있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동료는 현장에 없었는데 그가 묘사한 모녀의 모습이 그 당시 샤오리가 본 것과 같았습니다. 이에 의문이 생긴 샤오리는 그에게 경비원이 얘기해 주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는 한동안 말없이 고개만 젓다가 샤오리에게 한 뉴스 사건을 알려주었습니다. 2004년 10월 21일 오전에 홍동군 마무촌에 경찰 몇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한 중년 남성과 같이 홍동현 고속도로 옆에 있는 묘비로 향하였습니다. 위치가 맞았다면 그곳에는 경찰이 며칠 동안 찾아다니던 진실이 묻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무덤을 파려고 할 때 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그들의 행동을 막았습니다. 그 남자는 매우 감정적이었으며 사람들을 밀면서 이곳은 아들의 무덤이니 파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구경꾼들이 점점 많아지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마을 간부들이 도착해 남자와 협상을 하고서야 경찰은 다시 땅을 파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묻어진 지 며칠 안 된 새로운 묘지가 파헤쳐졌습니다. 경찰이 관을 비집고 열자 관 속에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사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무덤 속에는 밝은 빨간색 옷을 입은 숨진 남녀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 가리키고 있던 한 부부는 다리에 힘이 빠져 바닥에 쓰러지더니 갑자기 불쌍한 내 딸아 라고 외치며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분노에 잠겼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소녀가 갑자기 사라져서 열흘이 지난 지금 빨간 웨딩드레스를 입고 차가운 묘지에 누워있다니 누구에게도 용납할 수 없는 결말이었습니다. 이 불쌍한 소녀의 이름은 리위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를 장례식장으로 데려간 사람은 그녀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든 건 14일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 10월 8일 아침 산시성 허저우시 샹량학교에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위팅은 친구와 같이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이때 갑자기 누군가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바로 리위팅의 초등학교 친구의 엄마 탕수메이였습니다. 다급해 보이는 친구 엄마를 본 위팅은 아줌마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네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너희 엄마가 지금 곁에 있는데 너도 나랑 빨리 병원으로 가자 라고 하였습니다. 위팅은 그녀의 말에 깜짝 놀라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에게 말씀드리고 아줌마를 따라갔습니다. 위팅은 아줌마에게 아버지가 어느 병원에 있고 부상은 심한지 걱정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탕수메이는 위팅을 위로하며 그녀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위팅은 의심 없이 물을 받아 마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5일 후인 10월 12일에 산시성 허저우성 시린촌에 리팔왕은 연못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딸 위팅이 이번 주에는 돌아올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의 딸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학교에 다니는 딸이 휴대폰이 없어 가족들과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어렸을 때부터 독립적이고 예의가 있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착한 아이였죠. 그가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을 때 딸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위팅의 가족이시죠? 아이 아버지의 상태는 어떠세요? 아이가 학교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리팔왕은 선생님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았지만 상대방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분명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담임 선생님은 왜 딸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지 물었을까요? 딸은 도대체 어디에 갔을까요? 그러던 중 리팔왕은 딸이 10월 8일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결석을 요청하고 바로 학교를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팔왕은 모든 친척과 친구들에게 딸의 행적에 대해 물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치 딸이 갑자기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위팅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그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마지막으로 위팅을 목격한 학교 친구에게 집중하여 신문을 하였습니다. 친구의 진술에 따르면 위팅은 그날 수업이 끝난 후 친구와 물을 깃다가 한 여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위팅이 아는 사람인데 아주 다급해 보였으며 위팅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위팅은 큰 충격을 받고 학교에 결석계를 내곤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위팅의 초등학교 동창의 엄마 수메이였습니다. 그녀가 인근 교차로에서 야채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보하여 리팔왕은 바로 경찰과 같이 교차로로 달려가 수메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며칠째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녀는 10월 8일부터 노점을 열지 않았는데 그날이 바로 위팅이 실종된 날이었습니다. 경찰은 수메이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녀를 추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리팔왕은 만약 수메이가 자신의 딸을 납치했다면 지금쯤이면 멀리 떠났을 거라고 생각하였지만 수메이는 도망치지 않고 근처에 있었습니다. 수메이는 경찰에 소환된 후 본인은 위팅의 실종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위팅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지적과 모든 단서는 수메이를 가리켰습니다. 위팅이 실종되던 날 수메이가 학교로 들어간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수메이는 부인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계속하는 신문에 수메이는 할 수 없이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본인이 위팅을 납치하여 한 남자에게 판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수메이가 야채 장사를 할 때 만난 사람인데요. 가오 씨라고 하며 산시성 출신이었습니다. 수메이는 본인이 위팅을 학교에서 데려나오는 걸 담당하고 고우라는 남자는 위팅을 산시로 데려가는 걸 담당하였습니다. 수메이는 남자가 위팅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서는 즉시 산시성으로 인원을 파견하여 가오씨 남성을 체포하여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술은 수메이와 달랐습니다. 그는 어린 소녀를 납치하고 인신매매를 했다는 혐의에 매우 억울해하였습니다. 가오씨는 자신이 수메이와 잘 알지도 않으며 납치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은 더욱더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처음 경찰은 가오씨가 본인의 죄를 일부러 숨기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였지만 위팅이 사라진 동안 가오씨가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어 그에 대한 의심을 배제하고 그를 석방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수메이가 경찰에게 거짓말을 여러 번 하여 경찰은 쓸데없는 수사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경험 많은 경찰의 노력으로 수메이는 마침내 자신이 저지른 범죄와 위팅의 행적을 자백하였습니다. 사건 한 달 전 수메이는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한 장례식장에서 친척들이 유령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유령 결혼이란 세상을 떠나 미혼 남녀에게 올리는 고인의 결혼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명의 망자는 생전에 서로 사랑하지 않아도 되며 심지어는 서로 모르는 사이여도 됩니다. 유가족은 그들을 고인 부부로 함께 매장하여 생전에 결혼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령 결혼에도 신부에게 예물을 주어야 했으며 일반적인 결혼을 할 때 줘야 하는 예물과 비슷하였습니다. 또 결혼식의 중매자로서의 수수료는 1만에서 2만 위안, 하나로 약 177만에서 354만 원 정도 되었지만 많게는 5만에서 6만 위안, 하나로 약 885만에서 1062만 원 정도일 때도 있었습니다. 수메이는 고인의 결혼식을 주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고 매우 흥분해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유령 결혼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얼마 안 돼 그녀는 인근 홍둥면 마무촌에 사는 장원기라는 사람의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 유령 결혼을 할 수 있는 여자를 높은 가격으로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 사업을 실행시켜 상대방이 요구하는 일을 잘 마무리하면 2만 위안, 하나로 약 354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녀는 일단 의뢰를 수락했지만 비슷한 나이대에 세상을 뜬 지 얼마 안 된 신부를 찾는 것을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 딸의 동창인 위팅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0월 8일 수메이는 딸을 데리러 학교에 갔었는데 물을 뜨고 있는 위팅을 우연히 발견하였습니다. 수메이는 순간적으로 악독한 생각이 떠올라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학부의 신분으로 위팅을 학교 밖으로 데려가 위팅에게 수면제를 투여하여 위팅을 잠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위팅을 홍동연으로 데려갔습니다. 수메이는 위팅이 완전히 깨어나지 못할 때 소녀에게 더 많은 수면제를 먹여 그녀를 숨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팅의 생명력은 아주 강하였습니다. 사람을 인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도 소녀는 여전히 원활하게 호흡하며 그냥 곤히 잠든 것 같았습니다. 수메이는 기다리다 못해 진정제 한 병을 구매하여 위팅의 몸에 투약하였는데도 위팅은 숨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수메이는 본인의 범행이 들키게 될까봐 근처에 있는 장례식장을 찾아가 딸을 잃을 위기에 처한 엄마인 척 연기하였습니다. 착한 샤오리의 도움으로 그녀는 다시 자신의 사악한 계획을 계속하였습니다. 샤오리가 떠난 후 수메이는 의식을 잃은 위팅의 목에 밧줄을 댔습니다. 위팅이 마침내 숨을 거두게 되자 수메이는 바로 위팅을 데리고 장례식장을 떠나 약속한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아무 일 없는 척하며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아주 평온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10월 21일 수메이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묘지에서 숨진 위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샤오리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의 소녀가 본인의 앞에서 목숨을 잃었으니 말이죠. 만약 그 당시 수메이에게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요구했으면 그 소녀의 결말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결국 수메이는 고의상해죄로 기소되어 극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작 2만 위안, 하나로 약 354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을 위해 그녀는 인간성을 버렸습니다.
훗날 적당한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숨진 소녀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동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